여러분 안녕하세요. 종목의 발견 MC 박광남입니다. 오늘 종목의 발견에서는 자율주행 산업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최근 자율주행 산업은 웨이모의 CEO의 사퇴, 우버와 리프트의 자율주행 사업 부문 매각, 테슬라 등 자율주행 업체들의 사고 문제 등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율주행이라는 것이 정말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의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술적인 문제뿐 아니라 법, 규제, 사회적인 합의 등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 무수히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혁신 기술이 나타나기 전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또한 자율주행 산업은 단순히 산업적인 측면이 아니라도 교통사고, 출퇴근 교통체증, 도심 내 공간 활용 등 다양한 관점에서도 인류에게 주는 효용이 매우 큰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난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율주행 시장에 미리 대비하고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폰이 과거 10년 동안 미래를 바꾸었듯이 앞으로 미래에는 모빌리티 혁명이 또 다른 변화를 이끌 것으로 판단하여 투자자분들과 함께 새로운 종목을 발견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종목의 발견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종목 연구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파운드리 이후 좀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좀 찾아뵀는데 사실 바로 전에 버전이 전기차였잖아요. 그렇죠. 네, 전기차도 제가 한번 나가고 싶었는데 조금 시샘이 나도록 또 다른 분께서 함께를 하셨더라고요. 네. 뭐 오늘은 자율주행이라는 것을 좀 준비해 주셨는데 네네. 자율주행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전기차 시대를 맞아서 저희가 지향해야 되는 가장 그쵸. 궁극적인 지향점 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사실 저희가 자율주행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네. 실질적으로 저희가 자율주행을 주변에서 뭐 이용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이용한 분을 봤다든지 하는 경우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저 연예인이 아니고서야 그쵸. 좀 보기 힘들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율주행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기에 앞서서 네네. 아무래도 기본적인 정의라든가 아니면 네. 단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자율주행에 대해서 오늘 하나하나 파헤쳐 보고자 이 자리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자율주행 산업이 특징적인 부분인 게 네.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이 없고 조금 애매하죠. 그렇죠. 예. 좀 애매한 네,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술 표준 같은 것들도 정해져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기업 간에 굉장히 좀 차별화된 전략으로 나가고 있는 시장인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자율주행의 정의, 자율주행이 뭡니까? 일단 뭐 하나하나 정의부터 조금 살펴보자면 예. 일단 영어로 또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영어로는 Autonomous Vehicle 예. 또는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가 내세우고 있는 자율주행차 브랜드 네임이 FSD. 예, 풀 셀프 드라이빙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셀프 예. 드라이빙 카라고 보시면 예. 됩니다. 그러니까 셀프, 알아서 드라이빙하는 자동차다. 그러니까 인간의 개입 없이 차량이 알아서 운전하고 알아서 제어하는 그런 드라이버리스 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실제로 이제 앞단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완전히 운전자의 기능을 제거한 형태의 자율주행차는 아직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 단계가 여러 단계로 나뉘어서 지금 정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예, 그 단계별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자율주행의 단계는 일반적으로 0단계부터 5단계 정도로 나뉘고 있는데요. 국제자동차 기술협회에서는 0단계부터 5단계까지 총 6단계로 그 자율주행 단계를 구분짓고 있습니다. 사실 단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단계별로 이제 알아볼 시간일 것 같은데 그럼 네. 이제 0단계부터 천천히 한번 말씀해 주시죠. 먼저 레벨 0은요.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단계로 이 단계로 구분되는 차량은 차량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도 장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운전자가 모든 운전을 담당하는 그냥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 예전의 과거 자동차 같은 그렇습니다. 느낌이네요. 과거 예, 자동차입니다. 사실 요즘에는 오히려 레벨 0 자동차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겠네요. 굉장히 어렵죠. 예. 신차는 거의 다 레벨 0은 아득히 뛰어넘은 수준이니까요. 그다음에 다음 단계는 레벨 1입니다. 레벨 1은 운전자를 보조하는 기능이 그래도 일부는 장착된 단계인데요. 운전하는 상태에서 속도라든가 차간 거리 유지라든지 이런 차선 유지, 그다음에 일부 시스템이 운전자를 보조하는 경우를 1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다음에 레벨 2. 레벨 2는 레벨 1에서 조금 더 발전해서 ADAS 기능이 들어가 있는 최근 차량들을 생각하시면 아다스 뭐 이렇게 예, 아다스라고도 예. 불리고 있죠. 운전 편의 기능 정도라고 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다스를요. 이 부분적으로 운전자가 핸들이랑 엑셀, 브레이크 등을 조작하지 않고도 운전도 할 수 있고 차선 유지라든지 이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저희는 이거를 레벨 2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자동차, 일련의 자동차, 우리나라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뭐 차선 유지 기능 아니면 막 차선 넘어가면 삑삑삑 소리 나는 긴급 이런 제동 것들이 시스템이라든가. 예, 네. ADAS 기능이며 네네.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자동차들이 소위 지금 자율주행 2단계 맞습니다. 수준이다라고 거의 얘기하면 웬만한 되겠네요. 신차는 이제 레벨 2 정도를 달고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이 또 중요해지는데 바로 예. 레벨 3입니다. 레벨 3부터는 자율주행 기능이 작동하는 동안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하지 않은 단계입니다. 운전자는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없고요. 자율주행 시스템이 특정 기능을 요청할 경우에만 바로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도 운전자는 운전에 대한 준비는 항상 되어 있어야 되는 단계죠. 그래서 테슬라의 FSD를 2.5단계 정도로 칭하고 있고 절대 3단계라고 명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레벨 3 단계부터가 일종의 저희가 소위 자율주행 단계라고 부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한 어떻게 보면 돌파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에서 3가 넘어가는 게 그만큼 힘든 거거든요. 네. 다만 이제 레벨 4 단계부터는 이게 네. 제도적인 측면에서 좀 굉장한 변화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레벨 3와 레벨 4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고 발생 시에 책임 소재가 운전자가 아니라 차량 제조사로 넘어간다는 거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보험사 같은 경우는 상상을 해보시면 사고가 났을 경우에 이 책임 소재가 이 보험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단계를 쉽사리 그 교통안전국이라든가 이런 규제 당국에서 결정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거죠. 그렇죠. 네. 방금 말씀하신 내용처럼 이 레벨 4 단계라는 거는 기존의 레벨 3 단계에 비해서는 좀 훨씬 더 어려운 맞습니다. 영역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방금 말씀해주신 뭐 규제라든지 보험이라든지 뭐 사회적인 합의라든지 이런 그렇죠. 것들이 해결이 돼야 되는 문제이기 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 추후 어떻게 움직임이 나타날지는 좀 잘 지켜보시면 맞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레벨 5는 뭔가요? 레벨 5는 그야말로 이제 운전자조차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례로 GM의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네. 한 무인 자동차 레벨 5 단계의 무인 자동차를 내놓기도 했었는데 그 자동차는 실제로 운전자석이 아예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리고 그 최근에 혹시 기억나세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예. 그 죽스라는 예. 그런 자율주행 차로 내놓았는데 그 자동차의 생김새 모양 자체는 박스처럼 생겼죠? 박스처럼 생겼고 오히려 토스트기 모양으로 생겼다고 사람들이 조금 좀 비웃기도 했어요. 예. 실제로는요. 근데 그 차량의 핵심은 운전석이 없다는 거죠. 타실 수 있겠습니까? 아직은 못할 것 같습니다. 예. 전 뚜벅이라서요. 뭐 일단은 아직 단계별로 저희가 나눈 거고 기술적인 네네. 발전은 향후 저희가 맞습니다. 진행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네. 하죠. 그리고 제가 참고로 하나만 좀 더 말씀드리면은 사실 레벨 4와 5라는 그 차이가 굉장히 좀 미묘합니다. 그쵸. 예. 예. 그래서 원래는 그 구글의 웨이모라든가 예. 다른 이제 자율주행 업계에서 좀 리딩하고 있는 업체들이 레벨 4로 먼저 가려고 하다가 예. 레벨 4로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레벨 4 테스트를 하다가 조는 경우가 되게 그쵸. 많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사고가 발생률이 높아질 수 있겠다. 예. 이럴 거면 차라리 레벨 5로 넘어가서 아예 운전자가 없어도 되는 무인 자동차를 만들자 해서 오히려 레벨 5로 가고 있는 형국이기도 하고요. 사실 레벨 4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유명무실해진 단계라고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크루즈나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수를 되도록이면 원천 차단하는 네, 방식으로 그렇습니다. 기술의 지향점을 가지고 가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네, 바라봐야 될 것 그렇게 같네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개념이었는데 이렇게 다시 한번 네. 정리를 하면서 들으니까 굉장히 좀 기억에 또렷하게 남는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 단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좀 잘 들어봤고요. 네. 이번에는 자율주행 이제 원리에 대해서 들어봐야 되죠. 네. 이 자율주행이 어떤 기술적인 이제 기술을 활용해서 네. 자율주행을 하고 있는지 이번에는 제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 예, 제가 한번 쭉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 저희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자율주행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자율주행은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드라이브리스 카. 예, 사람이 없는 것. 네, 개입이 그럼 없는 것. 다만 자율주행은 그러면 어떤 형태로 운전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사람이 없지만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운전이 되겠죠? 뭐 사람처럼 일단 눈으로 봐야 되겠죠. 예, 눈으로 맞습니다. 보고 생각도 해야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셔야 될 점은 자율주행차는 사람은 없지만 사람과 같은 방식으로 운전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역할을 컴퓨터가 대체를 한다는 거고요. 네네. 그래서 자율주행의 원리도 사람이 운전할 때와 같은 유사한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눈으로 보고 뇌로 판단하고 손과 발을 움직여서 자동차를 제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즉 이러한 사람의 메커니즘을 기계적인 언어를 통해서 뭐 5단계 정도로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 센서라는 부분은 사람의 눈 또는 귀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운전하면서 일어나는 상황 등을 외부 기관을 통해서 봐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센서를 통해서 외부 환경에 대한 다양한 정보, 이미지들이 포함된 데이터를 생성을 합니다. 두 번째인 인식이라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센서를 통해서 들어온 정보는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로우 데이터에 좀 불과합니다. 그렇죠. 자율주행 입장에서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을 찍었는데 그럼 그게 단순히 데이터일 뿐인 거죠. 0과 1로 이루어진 데이터인데 이거를 그러면 자율주행 데이터가 사람인지 아니면 장애물인지 피해서 가야 되는지를 결정을 하려면 자율주행의 칩이 이거를 인식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그렇죠. 거죠. 의미 있는 데이터로 예, 변환하는 맞습니다. 작업을 말씀하시죠. 세 번째는 이제 측이라는 부분입니다. 로컬라이제이션이라는 건데 앞에 있는 전방에 있는 물건들을 인식을 했다면 두 번째는 나의 위치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나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을 저희가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파악된 정보를 통해서 저희는 플랜, 계획을 짜서 이제 경로를 설정하게 되는 거죠. 경로를 설정을 하고요. 이런 이후에 구동계를 제어를 하면서 네. 차량이 움직이게 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그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플랜이 이제 뭐 차량이 연산하고 예, 맞습니다. 실현하고 그런 단계를 예. 말씀하신 거죠. 자율주행 단계를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쵸. 저는 예. 저도 이걸 어디서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좀 어울리는 예. 비유인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0단계는 뭐 아무것도 없는 거고요. 네. 1단계는 발을 떼는 겁니다. 악셀레이터에서 네. 발을 뗀다? 악셀레이터랑 브레이크에서 발을 뗀다. 음. 그러니까 뭐 긴급 제동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동할 수 있는 거죠. 예. 2단계에서는 손을 떼는 겁니다. 핸들에서요. 예. 그러니까 차선이라든가 이런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3단계부터가 중요한 건데 이게 아이스 오프, 눈을 눈 떼는 떼기? 겁니다. 예. 왜냐하면 2단계에서는요. 그 드라이버 모니터링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운전자가 전면을 주시하지 않으면은 경고음이 울려요. 예. 네, 지금 테슬라의 FSD 시스템도 2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게 바로 이런 드라이버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2단계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4단계부터는 마인드 오프, 신경 꺼라 이겁니다. 네. 이때부터는 좀 많이 달라지네요. 이제 예. 거의 알아서 차량들이 다 움직인다는 거죠. 혹시 그렇기 때문에 이 사고 책임의 유무가 이제 운전자 완전, 개인에서 예, 이제 제조사에서 제조사로 넘어가는 형태로 바뀌게 되는 거죠. 네네. 그쯤 되면 당연히 제조사가 책임져야 되지 않겠어요? 예, 맞습니다. 5단계부터는 아예 피플 오프죠. 이제 뭐 운전자가 아니라 이제 승객의 개념처럼 가는 그렇죠. 형태로 이제 가야 아예 된다는 사람을 드러낸다는 거죠. 드라이버리스라는 겁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발떼기, 손떼기, 눈떼기, 그다음에 이제 정신을 떼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뭐 아예 사람을 떼버리는, 사람을 떼버리는 형태. 굉장히 네. 심플하게 이해가 잘 되네요. 심플한데 네. 이 정도로 파워풀한 설명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예,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런 단계들이 사실은 조금은 어렵게 들리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종목 연구위원님께서 네. 쉽고 세세하게 한번 단계별로 다시 알겠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이제 제가 각 단계별로 세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센서와 관련된 부분들도요. 각 기업들이 추구하는 방향이 굉장히 좀 다릅니다. 예. 일단 센서의 종류에도 조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맞죠. 사실 그 자율주행차에서 센서라는 게 그 자율주행차가 가만히 멈춰서 사방을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려나가면서 네. 각 지형을 매핑을 해야 되고 또 측위를 해야 되는 그쵸. 거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센서의 성능이라든가 종류도 굉장히 많아지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운전하게 되면 변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예, 맞습니다. 뭐 비도 오고 있고요. 눈도 올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역광이 비칠 수도 있고요. 역광이 비칠 수도 예. 있고 안개가 끼칠 수도 낄 수도 있고 있죠. 최근 한국처럼 미세먼지가 많아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게 되면 실제로 예. 비전이라든가 이런 예. 카메라 비전 같은 성능이 저하될 수 있는 그렇죠. 요소가 충분히 사실 있습니다. 제 눈으로도 안 보이는데 뭐 그렇죠. 카메라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눈으로 못 보는 거는 카메라도 못 봅니다. 예, 이거는 맞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예. 그래서 레이더라든가 라이더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장비를 센서 장비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뭐 저희가 알고 있는 게 카메라 쓰고요. 그다음에 뭐 레이더, 그다음에 라이다 뭐 이런 라이다. 식으로 이제 쓰고 뭐 그렇습니다. 두가 뭐 다른 것들도 있는데 이제 네네. 중요한 건 이 세 가지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울트라소닉이라고 불리는 초음파 센서, 예. 그다음에 뭐 열화상 카메라,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IMU라고 불리는 예. 또 이제 다른 뭐 센서가 GPS와 있고요. 유사한 장치들 맞습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해주신 것 중에서 저희가 가장 좀 많이 사용하고 이제 익히 알고 있는 카메라 먼저 네. 이 장점과 뭐 단점 이런 것들을 좀 짚어주시죠. 맞습니다. 카메라는
사실 센서에서 아까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게 세 가지잖아요.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인데 이 세 개 중에서도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카메라입니다. 왜 절대로 빼놓으면 안 될까요? 카메라가 모든 센서 중에 유일하게 색깔을 식별합니다. 아, 그렇다면은 자율주행을 하면서 예를 들면 뭐 신호등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인식할 수 있는 건 카메라밖에 없다는 카메라밖에 이야기네요. 없죠. 그리고 사실 뭐 그렇게까지 가지 않아도요. 인간의 눈으로 먼저 보는 것처럼 예. 기계가 행동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눈과 가장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카메라다. 카메라죠. 예. 예. 그러면 약점도 비슷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이게 아까 하신 것처럼. 예, 악천후라든가 이런 쪽에서 뭐 역광이 비친다든가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빛 사실 카메라라는 게 빛의 마법 아니겠습니까? 예, 빛이 맞습니다. 뭐 역광이라든가 이렇게 좀 분사돼서 이 빛이 예. 들어오게 된다면은 뭐 그런 불리함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늦은 밤이라든가 예, 어두우면. 예, 어두우면 또 많이 힘들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것을 좀 보완하고자 예, 뭐 고화질 광각 카메라라든가 이런 예. 여러 가지 카메라 모듈을 다수 채용을 하면서 이런 단점을 보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카메라의 가장 큰 단점은 2D로 본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쵸. 사실 이제 뭐 사람의 눈도 사실 두 개이기 때문에 조금 원근감을 표시할 수가 맞습니다. 있잖아요. 근데 카메라 하나인 경우에는 그 2D 단면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평면으로 인식할 거죠. 그렇죠. 평면으로 그렇죠.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뭐 수직으로 둔다든가 해서 이렇게 원근감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뭐 3D 그 형태의 지도를 그리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카메라 말씀을 하셔서 그렇지만 저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자율주행 회사 중에 하나인 테슬라가 그렇죠. 주로 이제 카메라 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자율주행 맞습니다. 기술을 좀 발전시키려고 하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부분도 좀 나중에 한번 짚어주시죠. 그렇죠. 이 부분은 2부에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티저를 해드리면 예. 테슬라는 카메라 8대와 예. 레이더 2대만 사용합니다. 아, 라이다를 안 쓰네요. 안 예, 쓴다. 뭐 라이더 얘기를 하겠지만 네, 라이더 얘기를 이제 하겠죠. 네. 한번 이제 다음번에는 네. 두 번째 센서인 레이더 아, 이야기를 좀 레이더요? 해주시죠. 예. 사실 저희가 레이더라는 거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좀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예, 이게 전쟁놀이 이렇게 하면 맞습니다. 삐용삐용하면서 이제 막 적기 날라오면 이게 딱딱 점 찍으면서 그러니까요. 보이는 그런 게 레이더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게 예. 레이더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레이더를 사용한다는 거는 빠른 물체를 빨리 감지하기 위해서 레이더를 사용하는 거죠. 그럼 방금 말씀하신 내용처럼 사실은 자동차, 자율주행은 빠른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물체를 감지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레이더가 필요하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죠. 특히 고속도로 같이 100km 넘어가는 상황에서는 앞차와의 거리를 빠르게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예. 사실 카메라보다는 레이더 쪽에서 그런 이제 효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요. 사실 레이더라는 게 그 앞에 R이잖아요. 예. 레이더가 R로 시작하는데 이 R이 라디오, 그러니까 전파를 쏘는 겁니다. 예. 전파의 속도는 일반적으로 물리법칙으로 봤을 때 빛의 속도랑 같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빠른 물체를 탐지할 수 있는데 용이한 거고요. 근데 레이더의 단점이 뭐냐면 이제 전쟁 영화 같은 걸 보면은 저희가 미사일이 어디로부터 날아오는지 레이더를 이렇게 하긴 점으로 쏘잖아요. 보이죠. 그렇죠, 점으로 네, 점으로 보이죠. 보입니다. 그러니까 형상이 제대로 인식이 정확히 안 뭐 되죠. 미사일이 어떻게 생겼네, 저렇게 생겼네 이게 정확히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점으로 찍힌다는 것 자체가 빠르게 물체를 파악을 할 수는 있으나 정확한 물체 형상이 해상도는 어렵다. 낮아진다, 낮다. 이 그 말입니다. 부분이 네. 단점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 그러면 세 번째죠. 아까도 잠깐 언급이 나오긴 했는데 네. 사실 좀 이게 설왕설래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라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누구는 쓴다, 누구는 안 쓴다, 뭐 비싸다, 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 라이다는 이름부터가 레이더랑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예, 레이더는 알파벳이 R로 시작하죠. R로 시작하죠. 예. 라이다는 L로 시작하죠. 그렇습니다. L로 시작합니다. 예. L이 라이트입니다. 아, 그러니까 말 라이트 그대로 빛. 빛, 라이트, 레이저를 쏘는 겁니다. 그래서 라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사실 레이더와 라이다의 일반적인 원리는 비슷합니다. 사실 예.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전파를 쏴서 이 전파가 반사돼서 오는 반사되는 전파를 다시 예. 받아서 그 형태가 어디 있는지 얼마나 빠른지 이것을 분석하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예. 원리를 TOF라고 합니다. 아, 타임 Time 오브 of 플라이트라고 Flight. 해서 그쵸. TOF라고 합니다. 예. 날라오는 시간을 얼마나 걸리는지를 각각 계산을 해가지고 형태를 잡아내는 예. 거죠. 라이다도 똑같이 TOF 방식을 사용합니다. 다만 레이저로 그것을- 쏜다는 거죠? 네, 레이저로 쏘는 거죠. 그리고 라이다는 그 레이저를 사방으로 쏩니다. 네, 레이더는 이제 앞단으로 이렇게 한 번 쏘잖아요. 근데 예. 라이다는 거의
사실 라이다도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뭐 기계식 라이다도 있고, 그다음에 뭐 맴스 방식이라는 라이다도 예.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뭐 액체 크리스탈 형식의 라이다도 있고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어쨌든 라이다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지나가는 주변에 3D 지형 지도를 만들어내는 뭐 그럼 방금 말씀하신 내용처럼 사실은 이제 굉장히 다량의 레이더로 쏘고 다량이 그러면 반사돼서 오기 때문에 맞습니다. 사실 물체가 레이더에 비해서 굉장히 좀 정확하게 인식되는 장점이 네, 있겠네요. 실제로 이론적으로 라이더를 사용하면은 1cm의 해상도를 가진다고 해요. 사실 이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율주행 센서에 있어서 네네. 라이다가 필요한지 아닌지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굉장히 극도의 사실 안정성을 요구하는 기술이지 맞습니다. 않겠습니까? 네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오차 범위를 굉장히 좀 줄일 수 있는 센서 기술이 있다면 네. 어떻게 보면 채용해야 되는 게 맞을 수도 그렇죠. 있는 거죠. 실제로 라이다 같은 경우에는 밤이라든가 이런 네. 이제 뭐 빛이 굉장히 적은 환경에서도 뭐 잘 적용해서 쓸 수 있다라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그러면 사실 다 좋은 내용 같아요. 네네. 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단점은요. 좋으면 비싸다? 비싸지겠죠. 사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라이다 가격 한 대가 75,000불 정도에 달했으니까요. 자동차 가격이네요. 자동차 중에서도 비싼 예. 자동차거든요. 근데 지금 물론 가격이 거의 뭐 몇백 불대까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사실 카메라 모듈은 한 10불 내외인 예. 모듈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카메라 모듈과 비교했을 때는 가격적인 면에서는 탈락이다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산업의 측면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 가격이라는 부분도 분명히 굉장히 좀 중요한 굉장히 요소일 것 같습니다. 무시 못하죠. 그리고 사실 지금 이 반테슬라 진영이라고 얘기하는 웨이모나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다 라이다를 맞습니다. 사용해서 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럼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가격이 떨어지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 가격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빠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네네. 좀 더 지켜보시죠. 네. 예. 네. 정리를 해보자면 이 자율주행을 하기 위한 센서 장치 중에 주요한 포인트는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라는 게 있는데 카메라는 이제 색깔을 구분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네네. 두 번째 레이더는 속도를 측정하고 멀리도 보낼 수 있고 맞습니다. 라이다는 이 레이더와 장점이 비슷한데 물체의 형상까지도 잘 파악할 수 있다. 해상도가 매우 뛰어나다. 다만 좀 비싸다. 네, 비싸다. 그리고 업체 간에 지금 전략이 좀 갈리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저희가 향후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문제다. 방금 전까지 이제 센서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알아봤는데요. 이제 두 번째 사실 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맞습니다. 소위 네. 뭐 인식이라고도 하고요. 네. 추론이나 연산이라고도 부르는 과정인데 이 과정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 맞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센서로 들어온 이제 차량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 주셨다시피 뭐 그냥 컴퓨터 이미지 파일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자율주행적으로 유의미한 정보로 변환이 되려고 하면은 그만큼의 반도체 칩 연산력이 이게 반드시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하면 사실 저희가 이 센서를 통해서 들어온 정보가 네네. 사실은 라벨링이 되어 있다던가 아니면 이제 쓸 수 있는 정보가 아닌데 쓸모 네. 있는 정보로 바꿔주고 맞습니다. 다시 그 바뀐 정보를 가지고 결정을 내려야 되면 맞습니다. 그런 걸 다 계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계산해야 되는 그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사실 그리고 그 센서라는 게 아까 여러 가지 센서가 나왔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카메라도 있고 레이더도 있고 라이다도 있고 사실 울트라소닉도 중요합니다. 예. 그 차량의 측면에서 울트라소닉 센서가 있어야 이제 가까이 됐을 때 신호가 뿅뿅 울리거든요. 삑삑 나는 네, 예. 그것만 반드시 필요한 센서긴 해요. 근데 예. 문제는 다 다른 센서라는 거죠. 그 다 다른 센서들로부터 들어오는 주행 데이터를 다 모아서 한 대 모아서 의미 있는 주행 데이터로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센서 퓨징이라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네, 거기서 이제 정말 대용량의 고연산의 그 프로세서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 사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다량의 센서를 가지고 자율주행이 이루어지는데 시장조사 업체의 조사에 따르면 이제 자율주행 차량이 생산하는 데이터가 1시간에 대략 한 383기가에서 5.17 테라바이트 범위의 데이터를 생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바가 있는데요. 네. 사실 저는 좀 감이 잘 안 옵니다. 1시간에 380기가 혹은 5.1 테라바이트요. 테라바이트. 뭐 저희 지금 일반적으로 컴퓨터 쓰는 거 뭐 200기가 뭐 이렇게 쓰고 있지 않나요? 근데 한 그렇죠. 시간마다 200기가짜리 하드가 꽉꽉꽉 차게 맞습니다. 되는 정도네요. 네. 그러면 데이터 양도 무시할 뿐 아니라 이거를 바로바로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네. 굉장히 맞습니다. 중요해지는데 그 네. 부분이 이 추론과 연산 과정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고용량의 데이터를 잘 처리할 수 있으려면은 반드시 높은 추론과 연산을 할 수 있는 반도체 칩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반도체 칩 종류에는 또 뭐 어떤 것들이 좀 있습니까? 그것은 2부에서 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서서 한종목 연구위원님께서 이 자율주행에 대한 뭐 정의라든지 네. 아니면 각 단계 그리고 하드웨어 장치까지 굉장히 좀 쉽게 설명을 해줘서 개념 정리가 확실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유,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번 2부에서는 저희가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기업들이 어떤 전략을 피는지 알아보겠죠? 네, 그렇죠. 2부가 2부가 찐입니다. 네. 네. 이것으로 1부를 마치고 2부에서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의 발견!